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 전류와 전압의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합시다. 자, 전류라는 거는 뭐냐? 자, 전류. 이제 복습들을 했을 거니까 마이크 꺼져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질문을 할게요. 전류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실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면 전기적인 흐름이에요. 전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좀 책에 있는 거를 얘기하면 자, 전하의 시간에 대한 이동을 얘기한다. 그래서 자, 전류를 우리가 보통 I라고 정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dt, 델타 t로 보고 그다음에 전하량의 변화량을 dq로 보기 때문에 dt분의 dq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요 식은 좀 외워두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 식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 동안 축적된 혹은 지나간 전하를 계산하게 되면 적분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I 곱하기 dt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i가 요거니까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된다? dt 약분되고 적분의 dq로 해도 되더라. 요 얘기까지 한번 했었죠. 자, 요거 그럼 됐고, 자, 그러니까 전류라는 거 했고, 전하라는 것도 이해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전압이 뭐냐라는 게 있었죠.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압이라고 하는 게 전위차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알겠죠? 전기적인 위상의 차이를 전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차이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인 어떤 에너지를 뜻하는, 혹은 위치의 에너지를 뜻하는 그런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저항을 나타낸 개념, 그 기호예요.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그 녹화된 거 다시 보니까 내가 첫 번째 얘기할 때 RLC를 헷갈려서 표현했더라고. 자, 얘가 저항이고, 우리가 약속 계열을 R로 쓸 거예요. 자, 인덕터는 보통 이렇게 그려. 그리고 얘는 약속 계열을 L로 쓸 거예요. 그리고 커패시터는 이렇게 그리고 얘는 C로 표현할 거예요. 근데 얘랑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전압원을 보통 이렇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얘는 요 길고 짧은 게 있고 얘는 두 개가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전압원의 이쪽 긴 쪽이 플러스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극으로 되더라.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왕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하면 자, 전압원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해서 쓰게 되면 이거는 독립 전압원으로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는 독립 전류원. 자, 독립 전류원이에요. 오늘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 이렇게 마른 목골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종속 전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에서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종속 전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독립과 종속의 차이는 자, 독립 전압원, 독립 전류원은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내요. 만약에 얘가 5V짜리 전압원이다. 그러면 얘를 어디다 연결해도 얘는 항상 5V를 공급을 해. 1A짜리 전류원이다. 그럼 얘는 항상 1A의 전류를 외부에 공급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상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령 얘는 뭐 2VO, 뭐 아니면 얘는 뭐 3I0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거든. 그리고 이 값이 회로 안에 어딘가인가 써 있어. 그러면 그 위치에 걸려 있는 전압의 값의 2배에 비례해서 얘가 결정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 회로 안에 어딘가에 전류원을 결정할 수 있는 이 I0라는 값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얘랑의 차이는 얘는 항상 상수 값의 전압과 전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전압원과 이상적인 전류원은 우리가 나중에 그냥 등가 저항이라는 걸 구할 거거든요. 저항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회로 해석이잖아.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간략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 쉽게 계산해야 되니까.
간략화를 하게 되면 저항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저항을 하나로 줄이는 등가 저항이라는 걸 구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얘네들은 없애면 돼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전압원, 이상적인 전류원은 저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 이상적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얘는 자 그러니까 요거 앞에 어떤 비례 상수가 붙잖아요. 이런 상수들을 결정하는 게 결국은 내부에 있는 저항들이 결정하거든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부에 저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로를 간략화할 때 소스 킬링이라고 해요.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없애주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압원이나 전류를 없앨 때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독립전압원은 대부분의 경우 다 없어져. 없애고 해야 돼. 근데 종속전압원, 종속전류원은 없애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저항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전체 합성 저항하고 등가 저항을 구할 때는 저항, 내부 저항이, 내부에 있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는 없앨 때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가 갑자기 뭐 전압하다가 쫙 나가버렸는데, 자,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영어로는 OHM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요거는 다음 장, 그러니까 챕터 2에서 이제 저항에 대해서 다룰 건데, 뭐 미리 알면 좋죠. 자, 인덕터의 단위는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헨리. 자, 커패시터는 페럿, F라는 것을 페럿이라고 쓰고, 뭐 여기 써 있지만 전압은 볼트, 그다음에 전류는 암페어 단위를 쓴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전압으로 돌아가서 자 전압은 이제 상대적인 어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잘 기억을 해보면 저항은 다시 그릴 거예요. 자 세로로 그려보죠. 자 여기 만약에 뭐 2옴의 저항이 있다. 뭐 이거 지금 단계에서 이건 중요한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2옴의 저항이 있다. 그리고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의 흐름이 있어. 그러면 어디가 그냥 일반적으로 물이 정말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은 어디가 더 위치가 높은 걸까? 위쪽이 높은 거겠죠.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일반적이겠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가령 뭐 3V다라고 써 있으면 이게 뜻하는 게 뭐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3V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높이 차이를 그러니까 적어주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아래쪽에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접지, 그라운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라운드인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뭘로 본다? 0V로 봐요. 0V로 보게 되면 여기는 몇 볼트가 되는 거야? 3V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기준점이 0이 아니라 만약에 5V였다. 그러면 위쪽은 8V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상대적인 그 값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또 중요했던 건 뭐가 있었냐면 위를 A, 아래쪽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첨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을 우리가 V, A, B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자, A, B라고 하는 게 뜻하는 게 뒤쪽에 붙어 있는 얘가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얘가 바라본 A의 값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가 되지? 자, 3V죠? B가 바라본 A의 값이에요. 상대적인 값. 그러니까 B를 0으로 봤을 때 A가 얼마냐는 거야. B와 A 사이에 3V만큼의 위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0이라면 A는 3V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네, 요거는 마이너스 3V가 되죠. 왜냐하면 기준이 A예요. 자, 그러면 A가 0이라고 봤을 때 B 값이 얼마냐는 거야. 여기서부터 위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가면서 3V만큼의 그러니까 위치가 내려가는 거지. 0이었는데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V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V가 돼요. 자, 요거 기억 잘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류를 얘기할 때는 기준 없이 얘기해도 돼요. 대신에 이제 방향은 있지. 이 방향으로 가냐, 이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만약에 얘가 플러스 1A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1A가 되는 요 차이는 있어요. 근데 기준을 굳이 알려주진 않아도 돼. 근데 얘는 기준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뭐 요 기준을 잘 표현해 줘야 돼. 알겠지? 근데 뭐 값이 뭐 차이 난다기보다는 이제 부호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수동보 규정이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쵸? 수동부호 규정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지. 자, 수동부호 규정이다. 자, 일반적으로 뭐 저항을 해석할 때를 많이 쓰는데 저항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소자를 얘기하면 돼요. 자, 가운데에 어떤 뭐 임의의 소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도 상관없어. 소자가 있는데 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야. 자, 이게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그치? 플러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런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우리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화살표, 전류, 이거 표시는 아니구나. 전류의 화살표의 끝이 어떤 소자의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V 곱하기 I를 해서 이게 양수면 뭐 에너지를 흡수하고 혹은 소모하고 그다음에 VI가 이렇게 음수가 되면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지금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높이 차이가 나는 거지.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높이 차이가 떨어졌다는 건 전기에서는 에너지가 소모가 된 거예요. 전압,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압 강하라고 그래. 전압 강하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서 떨어진 거야. 그럼 반대는 뭘까? 전압 상승이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전압원이 있어서 전압원을 거쳐가면서 뭐 만약에 5V 전압원이면 5V만큼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전압 상승이라고 그래요. 자,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요. 그럼 얘는 뭐야? 자, 수동 소자를 기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수동 소자들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게 되어 있고 능동 소자들은 자, 능동 소자를 한번 봅시다. 전압원이 대표적인 능동 소자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지. 왜냐하면 전압원에서는 플러스 방향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 방향이야. 그러면 자,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고 이 경우에 해당되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형태가 된다. 자, 요거는 일단 지금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회로를 해석할 때 있어서 결국 여기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양을 우리가 계산해야 될 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계산을 내가 기준을 정해서야 되거든. 그 기준이 수동부호 규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수동소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도록 전류를 흘려주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나중에 뭐 나중은 아니고 이제 곧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단순한 그런 회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전압원이 플러스 기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자, 얘에 걸려 있는 전압값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기준을 어떻게 삼냐? 일반적인 기준을 따지면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을 하는 게 쉬워요. 전류의 방향은 얘 때문에 결정이 되어 있고 그때 수동부호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가장 처음에 헷갈려하는 게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시간 정도면 아마 요 실제 회로를 놓고 계산하게 될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일관되게 놓으면 돼요.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놓고 풀어도 돼. 예, 그 대신 그때는 이제 여기서도 전압 상승, 여기서도 전압 상승, 여기서도 전압 상승, 여기서 전압 상승으로 보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정말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압 상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승된 것만큼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 0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하기 쉬운 건데 지금은 요 부분은 이해 못해도 돼. 어차피 다음 주면 뭐 지겹게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거 이제 나가기 전에 요거를 좀 할게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요거 이제 각자 풀어보라 그랬는데 다 풀어봤겠지? 그치? 자, 보면은 자, Q라고 하는 값이 OT sin 4파이 T로 주어져 있어요. 그 뭐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하려면 이렇게 뭐 가로를 쳐줬으면 더 좋았을 뻔하긴 했지. 자, OT 곱하기 4 sin 4파이 T. 그리고 단위가 마이크로 쿨롱, 아니 마이크로 쿨롱입니다. 아, 그죠. 마이크로 쿨롱이죠, 이거는. 여기서는. 예. 지금 마이크로는 밀리 쿨롱이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자,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지. 자, T값이 0.5초일 때의 요 값을 구해라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전류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전류 방금 전에 복습할 때 봤듯이 자, 전류 I는 어떻게 구한다? T분의 dQ로 구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미분하라는 얘기야. 요것의 1차,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사실 요 사인 함수에 대한 미분 오랜만에 본 사람도 있겠지?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그러니까 FT 곱하기 QT의 형태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전체 미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에 대한 미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계산하면 되지. 자, 전류 I는 여기까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T는 이제 일반적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적어 놓은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자, 시간이 0.5초일 때의 전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문제에 T 대신에 0.5를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계산은 뭐 물론 이제 2파이라는 게 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긴 한데 요 나중에 요 계산은 계산기로 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 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이번 학기 기말고사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공학용 계산기를 하나 좀 사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공학용 계산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쓰는 일반 계산기랑 좀 다르게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 나중에 뭐 시험 봐야 되는데 계산기 매뉴얼 보면서 시험 볼 수 없잖아. 예, 그거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너무 큰 거 구매할 필요 없어요. 막 그 그래프까지 나오는 되게 막 크고 좋은 거 있거든. 안 써. 그래프 그거 안 쓰게 되거든. 그냥 들고 다니기 좋은 거. 그냥 좀 작은 거 하나 구매해서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아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기말고사 때는 계산기가 있어야 되고 다음 학기에는 계산기 없으면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것도 풀어봤겠죠? 자,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축적된, 자, 1초와 시간, 그러니까 시간 1초와 2초 사이에 축적된, 혹은 지나간, 차지, 그러니까, 차지를, 전하량을 구하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자, Q는 1에서 2까지, 자, I 곱하기 DT를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계산이 된 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I 대신에 요거 넣어주면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한 미분은 여기 있는 거를 따라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 쿨롱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진짜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전력과 에너지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전력이라는 거를 앞으로 파워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전력의 개념이에요. 근데 전력에는 우리가 쓰는 개념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순시 혹은 순간 전력이에요. 어떤 시간을 딱 정해주는 거야. 방금 뭐 문제 풀었듯이 0.5초일 때에 전류를 구해라.
마찬가지로 0.5토일 때의 전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순시전력 혹은 순간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평균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쓰는 전류 그리고 전압이 이와 같은 어떤 상수 형태의 우리가 직류, 전류 혹은 직류 전압만 생각을 하지. 근데 2학기가 되면 이게 교류가 되거든요. 교류는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시간에 대해서 구한 전력 값이 다른 시간과는 다를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시간을, 그러니까 타임 인터벌을 정해서 이 사이 구간에서의 평균 전력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전력 혹은 순시 전력 혹은 평균 전력 이렇게 두 가지의 전력을 구하는 것이 있다. 자, 그러면 전력이라는 거의 정의는 이래요. 단위 시간 당. 여기도 단위 시간 당이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dT가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보통 우리가 W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줄의 단위를 써요. 그래서 나온 공식이 이거야. 지금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 그래서 dT분의 dW,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W로 쓸 수 있고, 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부터 봅시다. 자, 델타 W와 델타 T는 여기 있는데, 여기다 각각의 델타 Q와 델타 Q를 분모 분자에 써줬어요. 그럼 어차피 얘네들은 나중에 약분돼서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식이 같은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아까 이제 내가 설명을 복습할 때 빼긴 했지만, 이게 뭐였냐면, 전압이었어요. 이게 전압의 그 계산식이었어. 얘는 뭐예요? 우리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요 델타나 요거나 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얘는 전류 I죠. 그래서 전력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서 정의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전력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면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사용하는 양이야. 그렇죠? 지금 보면은 단위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 흡수되거나 아니면 공급되는 거. 그러니까 둘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되는 에너지도 있고 흡수되는 에너지도 있어. 그래서 V 곱하기 I가 양수인 경우와 V 곱하기 I가 음수인 경우. 자, 얘를 계산할 때 가정은 수정보 규정에 맞게 전류를 공급했다라고 가정했을 때예요. 수정보 규정에 맞게 전류를 공급했다라고 가정을 해야 전압과 전류의 어떤 부호가 결정이 될 거고, 그때 그 두 개의 곱이 양수면 이때 어떻게 돼? 에너지 소모. 그러면 지금 여기 에너지를 마찬가지예요. 흡수나 소모나 마찬가지야. 그럼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이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 얘는 에너지 공급. 전력이 양수면, 그러니까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정했을 때 전력의 값이 양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 소모. 음수면 에너지 공급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부터 배우는 개념들이 쫙 이어져서 나중에 그 맨 마지막 그 1차 미분 방정식과 2차 미분 방정식 1차 회로와 2차 회로를 푸는데 다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다가 어느 한 개념이 갑자기 펑크가 나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좀 어려움이 좀 크지. 그래서 이 과목이 어려워. 자, 그러면 에너지 봅시다.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되게 많이 나와. 전력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은 많이 안 나올 수 있어도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나와요. 에너지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중요한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에너지라는 거는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요거를 에너지를 정의해. 혹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렇지? 에너지가 있어 일을 할 테니까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단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줄이라는 단위를 쓴다라고 했고, 자, 에너지를 구하는 거 봅시다. 일정 시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타임 인터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진 거지. 그거를 우리가 T1, T2라고 하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요 T1부터 T2까지의 시간 동안 자, 일을 할 수 있는 용량이니까 P 곱하기 DT.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했었으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P 곱하기 dt의 어떤 시간의 적분으로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P 대신에 우리가 위에서 구한 전압과 전류의 곱을 대신 넣어서 쓸 수 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아마 중간고사에 요거 한 문제 정도, 요거 써야 되는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만 알면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공식을 잘 기억하는데 사실 공식만 외우기보다는 어떤 개념적인 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정의잖아. 단위 시간당 공급된 전기 에너지라는 게 dt분의 dt분의 dw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전력 P니까 우리가 W를 구하기 위해서는 E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넘겨서 시간에 대해서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작은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dw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작은 단위를 나타낸 거고 어떤 시간에 대해서 구하려면은 얘를 뭐 구분구조법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시간에서 쫙 더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적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1장에서 배워야 될 거는 다 배운 거고 앞으로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좀 반복된 얘기들이 나와요. 자,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순시전력 혹은 순간전력에 대한 거예요. 지금 순시전력, 순간전력은 뭐 이거는 뭐 앞에서 썼던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요거 봅시다. 델타 Q라고 하는 전하가 지금 여기 전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줬지 수송부 요정을 만족하게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설정했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곱이 플러스냐,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하냐, 아니면 에너지를 공급하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해야 될 얘기인데, V라는 전압이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위쪽에는 플러스로 지금 설정이 되어서 걸려 있어요. 자, 앞으로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소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터미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투 터미널,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말단이 두 개 있는, 터미널이 두 개 있는 소자라고 했었죠. 이 소자의 한쪽 끝이 기준이 되고 다른 쪽 끝이 이제 어떤 기준에서 바라본 방향이 되어서 전압 V가 설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마이너스, 위쪽을 플러스를 잡았을 때 전압 V가 여기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얘기야. 여기 말단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잖아요. 얘를 지금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휘어놔서 그래. 근데 얘를 쫙 펴봐. 쫙. 요 끝에를 잡고 쫙 피면 어떻게 돼요? 자, 아래쪽에 마이너스 있고 쭉 가다가 여기 소자 나오고 그다음 쭉 가서 여기 또 반대편 말단 나오는 거죠. 근데 위쪽 터미널이 플러스, 아래쪽 터미널이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아래쪽 터미널에 마이너스 그리고 위쪽 터미널에 플러스를 잡았을 때 여기 가운데 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 이 소자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의 값이 V인데 아래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이 플러스 V가 되는 거죠. 아래쪽을 0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요 공식은 앞에 있던 얘기 다시 나오게 된 거고 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했을 경우에 지금 요 양수인 경우 자, 전력을 흡수 혹은 소모하게 되는 거고 자, 수동부 규정을 불만족시켜서 지금 자, 예를 봅시다. 지금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죠?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지.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자, 요게 지금 전류 I라는 거예요. 전류 I라는 거야. 근데 얘를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동부 규정,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VI라는 거에 뭐 이게 부호를 결정할 때 이게 0보다 크냐 작냐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게 놓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방향으로 설정을 해줘야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거죠. 그 값이 어떻게 돼? 그러면 마이너스 I가 되겠지, 전류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한 V는 동일하게 되어 있고 전류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VI라고 계산이 되어서
이게 음수가 되고 그래서 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경우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 번은 했었어요. 자, 독립전원, 그 이상적인 독립전원이에요. 이상적인 독립전원의 경우에는 자, 주변에 연결된 다른 소자들에 상관없이 자, 정해진 전압과 전류를 공급하는 그런 능동 소자다. 중요한 얘기 이거 딱 두 개 있네. 자,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을 공급하게 되고 정해진 값을 공급하게 되고 자, 능동 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호가 나와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얘는 전류원이에요. 자, 왼쪽은 전압원, 오른쪽은 전류원.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이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른 먹골 안에 넣어서 써주게 되면 이게 자, 종속전원이고 종속전원도 역시 능동회로는 맞아요.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능동회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여기 얘 보자. 지금 아까 얘는 자, 다른 전압이나 다른 전류에 의해서 제어되는 양을 가지는 그런 능동회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보면은 5V 전압원이 있네요. 그렇지? 여기 A라는 소자, 뭐 뭔지 몰라. B라는 소자 있고 C라는 소자 있고 자, 여기 종속 전압원이 하나 있는데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그걸 가지는 자, 그 값은 10I야. 자, 그래서 지금 뭐 뒤쪽에 나오겠지만 종속 전압원과 종속 전류원이 그러니까 좀 종속 전압원이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변에 이제 있는 전압에 의해서 그 전압 그러니까 요 값이 지금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전류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어떤 다른 소자에 걸려 있는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류값이 있고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류값이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여기 I가 있구나. 그럼 이 I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겠지. 그리고 찾아서 값을 구하고 그걸 대입해서 요 전압원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자, 미지수 I가 있죠? 이 I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I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겠지? 전류가 여기까지 흘렀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주로 다룰 내용들인데 어떻게 될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여기서 전류가 어디로 갈까? 그렇지. 두 갈래로 나눠져야겠죠. 물이 가다가 그러니까 큰 강이 가다가 작은 강으로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뭐 물의 용량의 차이는 있겠지. 차이는 있더라도 나눠져서 가게 되죠. 그래서 1로 나누어지고 1로 나누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뭐 I1이라고 한다면 I2 여기를 I3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 I1에 물이 들어갔고 그게 나눠졌으니까 I2 더하기 I3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 여기서 통해. 그리고 돌아서 들어가 I3가 있고 여기도 돌아서 들어가죠. I2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만나서 다시 I1으로 합쳐지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I1이 공급되면 I2와 I3로 나눠서 가다가 다시 만나서 I1으로 합쳐지는 이런 구조가 돼요. 자, 뭐 지금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주변에 있는 전류의 값에 의해서 그 값이 정해지는데 여기 10배만큼의 이런 걸 앞으로 이득값이라고 얘기할게요. 혹은 뭐 게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10만큼의 게인을 가지고 이득값을 가지고 증폭되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뭐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면은 자, 회로 요소에서 두 개의 타입이 있다. 능동 소자와 수동 소자가 있다. 능동 소자는
전화번과 전류원 같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능동소자라고 얘기를 해요. 수동소자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에너지를 소모만 하는 것이 저항. 우리가 R로 표현해서 저항이, 걔는 에너지 소모만 해요. 근데 인덕터와 커패시터도 수동소자는 맞는데, 에너지를 경우에 따라서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능동소자는 에너지를 발생한다. 그래서 뭐 발전기, 배터리, 연산증폭기 등 수동소자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자, 저항은 에너지를 이상적으로 소비. 인덕터, 커패시터는 자, 저장 기능도 있는데 소비하지 않는다. 소비하는데 소비만 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예, 저장도 하고 소비도 한다. 자, 이상적인 전화번은 내부에 저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적인 전류원은 여기 독립을 써야겠네. 이상적인 독립 전화번은 내부에 저항이 없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독립 전류원은 무한대의 저항을 갖는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를 설명할 건데 지금 일단 좀 들어봅시다. 아니 이거 다음에 하자. 지금 오늘 너무 얘기하면은 예, 머리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챕터 2 올려놓은 강의 자료 있죠? 거기에 요 내용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예. 자, 종속 전원에 대해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총 4가지, 그러니까 각각의 2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2가지 종류가 지금 보면은 자, 여기 V1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 전화번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자, 볼테이지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전류 값이 있어요. 전류 값에 의해서 지금 결정되는 전화번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 CCVS라고 해서 Current Controlled Voltage Sourc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종류가 있는 거야. VC가 있고 CC가 있고, 여기도 VC가 있고 CC가 있고. 근데 굳이 구별 안 해도 돼. 그냥 여기에 뭐가 써 있으면 이 값이 어디 있는 값인지를 확인하고 그걸 찾아서 잘 대입해 주면 돼요. 이해되지? 자, 전력과 에너지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제 타임 포인트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WT라고 하는 T 시간에서의 에너지 값에서 T0라고 하는 시간에서의 에너지 값을 빼면 그 사이에 소모된 그 에너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알겠지?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일을 한 양을 그러니까 일을 한 양을 계산해라. 혹은 여기는 이제 전달된 거로 얘기하는데, 뭐 전달됐건 그러니까 뭐 일을 했건 아니면 소모를 했건, 자, 그거를 계산하라 그러면은, 자, 이 WT라고 하는 값에서 WT0라고 하는 값을 빼게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자, 이것과 같은 표현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요거 이제 앞으로는 몇 번 얘기할 건데, 꼭 W가 아니더라도, V의 마이너스 무한대, V의 무한대, 전류의 마이너스 무한대, 전류의 무한대 값을 구해라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이 개념은 나중에 2학기 때 나올 거예요. 2학기 때 나올 건데, 지금 이제 먼저 얘기를 하면, 자,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한테 어떤 회로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회로가 언제 켜졌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떤 가정을 해야겠지. 언제 켜졌는지 모르겠을 때 어떤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뭐냐? 초기 상태예요. 언제 켜졌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무한히 거슬러 가면 언젠가는 얘가 꺼져 있는 상태가 있었겠지. 공장에서 처음 만들어서 꺼져 있는 상태가 있겠지. 그때를 얘기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왜 이제 시간 무한대가 나오냐면, 지금은 이제 직류 전원을 다루기 때문에 항상 공급되는 전압 혹은 전류가 이렇게 일정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커패시터나 인덕터와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저장하고 있는 또 에너지가 있거든.
그 에너지가 그 독립전원에서 공급되는 외부 에너지랑 같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그 고유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들은 소모가 돼요.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를 해. 유일하다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이거를 거슬리는 게 뭐냐면 핵분열이야. 핵분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이 증가해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독립전원이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그런 직류 독립전원이 일정한 값을 보내더라도 다른 소재에서 이제 소모되는 이런 에너지가 있을 때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계속 바뀌게 되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시간에서 바뀌는 그 값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거잖아요. 중간 단계에 껴있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얘네들이 없는 상태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럴 때 요 시간 무한대 개념을 써요. 이 얘기 뭐냐면 중간에 누가 뭐가 더 더해져서 그러니까 좀 값이 바뀌더라도 그거 빼고 나중에 최종값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알고 싶을 때 어떤 시간 무한대 개념을 써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여기서 요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한 값은 당연히 0일 거야. 전압의 마이너스 무한대 값도 0이야. 전류의 마이너스 무한대 값도 0이야. 왜냐하면 이때는 회로가 켜져 있지 않다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WT라고 하는 거는 시간 T에서의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PD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얘는 이렇게 또 나눠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건데, 뭐, P가 VI로 바뀐 거는 이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전력에 대한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우리가 T까지를 계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적분할 때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은 1부터 5까지 하고,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눠서 계산해도 조건이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나눈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 있고 T0부터 T까지를 구하는 이런 식으로 나눈 거야. 왜 이렇게 나누냐면 내가 이 값은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초기값 혹은 초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내가 딱 봤을 때 이만큼의 값이 주어진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걔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내가 측정하고 싶은 t까지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요거는 굳이 지금 여기에서만 한정 짓지 말고 뒤에서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자, 내가 알고 있는 초기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조건 값에 해당하는 시간까지의 값을 요거는 주어진 값이야. 뭐 A라면 A로 주어진 값이고 그거 이후의 값만 계산하면 되더라. 라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론만 하면 심심하니까 문제도 하나 풀어보고 그러자는 거야. 자,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같이 풀 거예요. 자, 파워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평균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력 구해라 라고 하면은 V 곱하기 I로 생각하면 돼. 그럼 뭘 구해야 돼? 전압 구해야 되고 전류 구해야겠죠? 자, 요거 써놓고 시작할게요. 전력 P는 V 곱하기 I예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파워를 구하라. 근데 자, 뭐 공급됐거나 아니면 흡수됐거나 뭐 상관없이 어쨌든 다 구하라는 거야.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거 전압과 전류의 값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돼?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해줘야 이게 공급된 건지 아니면 소모된 건지를 구분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 문제에서 굉장히 친절하게도 5A라는 전류를 화살표를 써서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다 표시해 줬지. 그렇죠? 요게 수동부 요정이 맞게 표시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봐봐. 지금 5A 화살표의 끝이 여기 P2라고 하는 소자의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고 있죠. 얘는 6A가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니까 수동부 규정 만족하고 있지.
그러면 자, P1부터 봅시다. P1. 얘가 그러니까 얘의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자.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된다? 수동 보유정을 만족하도록 전류를 설정해 줘야 된다. 근데 지금 5A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5A가 흐르고 있지.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많이 헷갈려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류가 이 점에서의 전류, 이 점에서의 전류, 이 점에서의 전류가 다 같다라는 거를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봐요. 수로야.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구간에서는 물길이 하나야.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하나예요. 그러면 물의 속도도 일정하겠지. 그렇죠? 그럼 물의 양도 일정할 거고. 근데 아까도 봤듯이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나누어지게 되죠. 나누어질 때는 값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요거에 대한 법칙이 또 있어.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배울 거예요. 뭐 전류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어쨌든 나누어지게 되면 값이 달라져요. 근데 다시 와서 모이잖아? 모이면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가게 돼요. 왜냐면 물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 다 여기 있는 거니까. 자, 얘기가 좀 샜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합시다. 자, P1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수동구조정을 만족하도록 전류의 값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방향으로 설정해 줘야겠지? 그러면 여기서의 이 전류값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5A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지금 5A라고 잡았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5A가 돼요. 그러면 P라고 하는 게 V 곱하기 I니까 P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5A에 20V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20이 돼서 마이너스 100W가 되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음수잖아? 수동보유정 만족하도록 설정했을 때 음수지? 그러면 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더라. 두 번째 거 봅시다. P2를 봅시다. 자, P2는 지금 우리가 바꿔줄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5A가 플러스 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럼 해야 되는 거 뭐? 두 개 곱해주면 돼요. 전압이 12V고 여기 보면 12V가 되어 있죠? 전류는 얼마? 5A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60W가 나오고 자, 얘는 흡수 혹은 소비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P3 봅시다. 자, 6A의 전류가 플러스 한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두 개 곱하면 되겠지, 그냥? 수동보유정 만족하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48W가 되고, 양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흡수하는 흡수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P4를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전류가 안 나와 있어. 그렇지? 전압도 없네. 이게 좀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뭐예요, 지금? 얘가 뭐야? 전류원이지. 전류원이면 얘는 전류를 공급하는 거니까 화살표의 방향으로 전류가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전류값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과 전류 값을 알아야 돼요. 전류값 얼마인지 알아야겠지. 얘는 뭐예요? 종속 전류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을 알아야 알 수 있지. 이 전류 I가 이 값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종속 전류원의 값이 0.2 곱하기 5가 돼서 1이 되는 거죠. 1A가 돼요. 1A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 자, 그러면 이제 전류는 알았어요. 그렇지? 전압을 모르겠네? 구해야지. 자, 전압값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잘 봐봐. 자, 이런 식으로 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항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쪽에 그러니까 여기를 뭐 1번, 여기를 2번 이시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있을까? 자, 저항이 껴있으면 걔가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요. 뭐 전압원이 껴있으면 걔가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
근데 지금 1번과 2번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에너지 혹은 전압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3번, 4번이라고 합시다. 3번과 4번 사이에도 이상적인 도선이에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위치가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조금 더 이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를 그라운드를 잡아요. 그러면 아래쪽은 0V야.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자, 위치 에너지 차이 없죠. 왜냐하면 셋 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노드라고 부르는데 요 세 노드 다 사이에 이상적인 도선만 있어요. 그러면 높이 같은 높이여야 되지. 그래서 얘도 0V, 얘도 0V, 얘도 0V로 놀 수 있어. 내가 여기를 그라운드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의 위치 에너지가 또 같다 그랬어요. 그럼 얘를 봅시다. 내가 여기는 지금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0V였던 게 마이너스를 만나고 플러스를 만나고 여기 값이 이제 결정이 될 수 있죠. 자, 여기 마이너스를 만나기 전까지도 역시나 이상적인 도선이에요. 그러면 값이 차이가 안 나고 0이야. 마이너스를 만나기 직전까지 0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까지 0이지. 그랬는데 여기서 8V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겼어요. 높이가 높아졌어, 낮아졌어? 높아졌죠. 마이너스에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8V만큼 높아졌지. 그러면 여기 플러스 한 쪽으로 나오면은 몇 볼트가 돼? 8V가 돼요. 그리고 여기 이상적인 도선이지? 에너지 차이 없지? 아니, 높이 차이 없지? 그럼 여기 위에서 얼마? 8V. 자, 그러면 이제 이해했다라고 칩시다. 여기가 0V고 여기가 8V가 되는 거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는 8V죠? 여기도 그라운드로 해서 0으로 잡으면. 그러면 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8V만큼의 전이차가 생겼어요. 그러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게 하려면 아까 요 값이 1A라 했잖아. 근데 이렇게 이 방향이고 뒤집어줘야 되지.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1A로 잡아주고 마이너스 1A라는 값과 8V라는 값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8, 뭐냐? 마이너스 8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요거 쉬운 듯 어려운 문제인데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상적인 도선은 에너지 소모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같은 높이를 유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압값이 같아야 돼. 이상적인 도선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 여기 만약에 여기를 B, A라고 하고 여기를 C, D라고 하면은 V, A, B의 값은 V, C, D의 값과 같다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 녹화된 거 나중에 또 올려줄 거니까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 P1부터 P4까지 다 더하면 자, 마이너스 100, 60, 48 그리고 마이너스 8을 더하면 자, 0이 돼요. 이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질문이 몇 개 나왔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 나와서 같이 좀 봅시다. 태연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자, 전화번과 전류원의 차이가 뭐냐라는 건데 전화번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얘가 이게 그러니까 요게 여기 없다라고 가정해봐요. 전화번이 저기 없고 그냥 이렇게 이상적인 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다고 봅시다. 여기 뭐 좀 헷갈리니까 여기 뭐 A, B라고 하는 노드가 있다라고 치고
여기 A 노드 있고 여기 B 노드 있을 때 A, B 사이에 전화번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0V라고 하면 위쪽도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0V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전압원이 있음으로써 뭐가 돼? 전압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압 차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압원이야. 그래서 여기에 전압원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20V였으니까 0V였던 게 위쪽은 20V가 되는 이런 형태로 되게 돼요. 전류원은 뭐냐? 전류원은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추가로 물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 가령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노드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뭐 여기 전화번이 하나 있어서 이쪽으로 뭐 4A의 전류가 얘는 전화번이야. 얘는 전화번이고 4A의 전류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류원이 이렇게 있어. 얘는 2A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쪽에서도 3A 공급되고 이쪽에서도 2A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합쳐서 일로 내려가야겠지.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추가적으로 전류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5A의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돼요. 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래?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2장에서 배우게 될 키르호프 법칙이라는 건데 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여기서 2A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1A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1A가 나가고 있고 여기 1로 갑시다. 1A가 나가고 있고 이쪽으로 2A가 들어가고 있어. 2A가 들어갔는데 1A가 나갔어. 그럼 이쪽으로도 나가는 게 있어야겠죠? 남는 게 나가야겠지? 그게 얼마가 될까? 1A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공급한다라기보다는 이쪽에서 무조건적으로 1A를 뺏어오는 거지.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얘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나 어떤 수동소자의 값에 비례하거나 뭐 반비례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이냐 전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거 나중에 배울 거고. 근데 얘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돼? 이쪽으로는 무조건 1A를 땡겨오는 거야. 아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공급될 때는 이쪽에서 무조건 1A를 밀어주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해요. 전압원과 전류원은.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로를 해석할 때 뭐 이제 뭐 이런 회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종속 전류원이 아니라 독립 전류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 메쉬 어널리시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요 룹 안에 어떤 전류가 흐른다라고 여기 I1이라는 전류 여기를 I2라는 전류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라고 이제 하고 우리가 2장에서 이제 법칙 중에 하나거든요. 배우게 될 법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때 자 전류원이 있으면 그냥 요 회로에서는 요 전류원이 보내주는 전류값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얘를 내가 미지수를 잡는 순간 식이 2개가 돼야 되고 미지수가 2개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어진 전류값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는 그 상수를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이건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시기를 0V로 이렇게. 자, 아까 문제를 풀 때 여기를 그라운드를 잡았어요. 그렇죠? 여기를 그라운드를 잡아서 여기가 0V가 되면 위쪽이 플러스 8V가 되는 그런 거였죠. 자, 근데 사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게 되는 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직관적이거든.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쪽이 그러니까 위쪽이 플러스지. 그러니까 여기가 0V가 되는 거고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8V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태연이가 질문했던 게 수동부 규정이 바뀌지 않냐? 안 바뀌어. 결론적으로 안 바뀌어. 왜냐하면 전류는 지금 6A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지 않았지. 그럼 어떻게 돼? 전류와 전압의 그 부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스톤 보정을 여전히 만족하는 상태지. 그러면 자, 유관표의 전류는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냐는 거잖아. 기준을 위로 잡았기 때문에 아래쪽이 마이너스 값은 됐지만 이 사이에 걸려있는 값은 여전히 뭐야? 8V야. 플러스 8V야. 그래서 8V를 곱하게 되면 48V가 되는 거는 48W가 되는 거는 동일해요. 알겠죠? 자, 기준을 어디를 잡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값은 같아요.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태연이 이해됐어요? 또 질문이 그리고 또 되게 이렇게 벌써 여기까지 생각하는 학생이 있더라고. 자, 지금 여기 0.2I인데 아까 1A가 나왔었죠? 이거를 꼭 굳이 계산해야 되느냐?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아닌 게 맞아.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로드가 있어요. 5A가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얼마? 6A가 들어가고 있죠? 자, 5A가 들어가고 있고 6A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급되는 게 있어야겠지? 그 값이 얼마? 1A. 그렇죠? 근데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야. 이 전류원이 1A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I 값에 해당하는 5A를 넣고 계산하면 이게 1A가 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미리 지금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쯤에 배우게 될 키르호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키르호프 전압 법칙. 줄여서 KCL이라고 얘기를 하고 키르호프 전류 법칙. 전류 법칙을 KCL이라고 얘기하고 키르호프 전압 법칙을 KVL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에 해당하는 얘기가 지금 이거예요.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한 만큼 나가야 된다는 거야.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챕터를 나갈 거예요. 두 번째 챕터 나갈 거고, 뭐 요거는 맨날 보여주는 화면이고.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챕터에서 뭘 배울지를 좀 먼저 봅시다. 자, 일단 뭐 기본 개념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하게 될 거고, 아니, 기본 개념에는 기본 법칙에 대한 거를 오늘 하게 될 거고, 자, 여기 보면은 기본 법칙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어떤 개념적인 요소, 그러니까 단어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회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오모의 법칙이에요. 오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뭐 있었냐면 전압이 있었지. 그리고 전류가 있었어요. 물론 전력도 있었지. 뭐 에너지도 있었고 전압과 전류를 배웠는데 이제 여기서는 뭘 더 배울 거냐면 저항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야. 그리고 자, 소문자 말고 대문자를 썼을 때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을 만드는데 이 저항이 비례 상수로 쓰여요. 요 공식이 오모의 법칙이에요. 전압과 전류를 나타내주는,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공식이 오모의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저항을 비례상수로 써서 표현을 해요. 자, 키르호프 법칙.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자, 전압과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건데 그 KVL 같은 경우는 전압 강화와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그 합이 같다예요. 전압이 올라간 만큼 내려간 것도 동일하게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 전체에서 0이겠죠. 올라간 것만큼 내려간다. 키르호프 전류 법칙은 들어온 전류만큼 나간다. 어떠한 노드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고, 자, 전압 분배와 전류 분배가 있는데, 이제 전압 강화가 된 거가 있고, 저항의 값에 따라서 이제 또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고,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항의 역수의 개념, 이제 컨덕턴스라고 그러는데, 컨덕턴스에 비례해서 분배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배우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법칙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실제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 사실 여기야. 본격적으로 하는 건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는 요 키르호프 법칙과 오모의 법칙을 이용해서 회로 해석을 하는 메쉬 어널리시스, 그리고
메쉬 노드 애널리시스라는 걸 배워요. 노드 해석법, 그다음에 메쉬 해석법 이런 걸 배우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어떤 베이직 컨셉을 배웠죠. 그다음에 법칙을 배워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널리시스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지. 자, 2장에서는 지금 이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가르치고 싶지는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책에 있으니 안 가르칠 수는 없어서 그 2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6인가 2.7에 Y 델타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책을 보면 알아. 그러니까 Y 델타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 왜냐하면 못 외우겠어. 예. 아 진짜 몰라. 30년을 했는데도 못 외우겠어. 예. 근데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야 되고 외워야 될 게 많은데 못 외우겠거든 나도. 근데 그거를 뭐 학생들한테 이거를 꼭 외워서 이렇게 풀어야 되라고 난 얘기도 못 하겠어. 내가 못 외우는데. 그래서 가르치고 싶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전 책, 그러니까 회로 해석 책에서는 안 가르쳤었어요. 왜냐면 그 책은 그게 없더라고. 정말 행복하게도. 근데 책을 바꿨더니 와이델타 변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또 이거는 또 왜 안 가르쳐줘요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 일단은 가르쳐 줄게요.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써. 근데 못 외워도 괜찮아. 나 못 외워도 여기 앞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때까지 살면서 회로 해석하는데 별로 문제 없었어. 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기본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메 법칙이 나오고 서론 나오고 오메 법칙 나오고 자 노드, 가지, 루프라는 게 나와요. 노드라는 건 점, 마디를 얘기하는 거고 가지라는 건 이제 브랜치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어떤 소자, 엘레멘트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루프라는 거는 이제 메쉬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닫힌 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닫힌 그러니까 closed path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키릴 법칙, 그다음에 직렬, 저항, 전압 분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할 건 이거예요. 저항에 직렬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저항이 경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 혹은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걸 연습할 거예요. 2장에서는 사실 중요한 게 되게 많아요. 요 개념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쓰일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회로를 딱 봤을 때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 오메 법칙이에요. 오메 법칙이 항상 먼저 생각나야 돼. 아, 뭐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관계야. 그리고 회로에 저항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전압이 주어져 있든 전류가 주어져 있든 하겠죠. 둘 중 하나 주어져 있으면 내가 주어져 있지 않은 전류나 혹은 주어져 있지 않은 전압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키르 법칙이에요. 자, 전류가 흘러가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서 전류가 이만큼 공급되니까 다른 쪽으로 이만큼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서는 이만큼 남겠네.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전압이 이만큼 상승됐고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이만큼 더 내려가야겠더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킬로프 볼테이지 법칙이에요. 전압 법칙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야 되는 게 이거. 그 다음에 자, Y 델타 변화는 생각나도 좋고 안 나도 좋고. 사실 여기에 그러니까 왜 교재마다 항상 2장의 마지막이 문제인데 회로 해석에서는 2장의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선배들은 이걸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세분행 노튼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또 뒤에 나와. 근데 우리 책은 지금 2장의 마지막에 Y 델타 변환이 나와. 외우면 쓰기 편해요. 네, 잘 외우면. 근데 이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못 외우는데 하여간 뭐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응용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봅시다. 저항이란 뭐냐? 라는 거예요. 자, 저항. 그냥 딱 들어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드는 느낌이 있죠. 저항. 뭔가 힘들게 하는 것 같잖아. 그렇죠? 딱 그거예요. 네, 힘들게 하는 거. 전류가 그러니까 전자가 지나가고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항은 크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생각하면은 당연히 전기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겠지.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는 작아져요. 그리고 물론 이 저항 계산은 이렇게 해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유전율 여기 있는 요 성질을 써놓은 거고 지금 자 요거는 여기 단위 면적을 얘기해요. 그치. 요 단위 면적이지. 단위 면적, 그리고 길이를 얘기해. 자,
단위 면적이 분모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아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되게 좁아. 차가 지나가기가 빡빡하겠지. 그렇지? 도로가 좁은데 또 그 좁은 길이 길어. 그럼 뭐 이제 가끔 이제 폭발하기도 하는 거지, 운전하다가. 예. 근데 도로가 넓어요. 넓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짧아. 그러면 가는 거 쉽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차가 많은 도로를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저항이 큰 어떤 도선 혹은 도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차가 별로 없는 길은 당연히 저항이 낮을 거고 굉장히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 관계식이 이제 오음의 법칙인데 그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저항은 어떤 이제 비례 상수에 자, 여기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당연히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지금 저항이라고 쓰는데 R이라고 쓰고, 자, 옴이라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단위를 쓰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이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자, 여기를 봅시다. 자,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오음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식이에요.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식이고, 전압과 전류의 간의 관계식을 나타냈을 때 저항을 비례상수로 해서 나타내지는 관계식을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알고 전류를 알면 이와 같은 공식을 통해서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항을 알고 전압을 알면 이와 같은 공식을 통해서 전류를 구할 수도 있어요. 전압과 전류를 알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저항을 구할 수도 있어. 식은 하나만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해석을 하는데 주어진 저항이 있고 주어진 전압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일단 회로를 딱 놓고 보면은 내가 딱 봤을 때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놓고 시작해야 돼. 그래야 편해. 그리고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얘는 항상 딱 여러분들 문제를 딱 보면 먼저 오음의 법칙부터 생각해서 쓸 수 있는 건 다 써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회로 해석이 쉬워져. 그러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게 다 미지수가 돼버리거든. 미지수를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방정식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항상 오음의 법칙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놓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기호를 우리가 앞으로 약속해 쓸 거예요. 뾰족뾰족하게 생긴 이렇게 기호를 하게 되면 이게 저항. 그리고 자, 그러니까 저 알파벳으로는 대문자 R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 R로 쓰기도 해요. 뭐 요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소문자 R, 대문자 R은 저항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얘는 수동소자죠. 수동소자고, 자, 그러니까 여기 전류 I가 이렇게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수동부 조절을 만족한다라고 볼 거고, 전력의 입장에서는 V와 I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되게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제 하나 봅시다. 자, 저항 R 값이 3ohm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항 R 값이 1kΩ로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자, 전압의 값은 6V로 주어졌어요. 여기 지금 이 저항 값이 두 가지가 주어진 거예요. 3ohm인 경우가, 3ohm인 경우가 있고, 1kΩ인 경우가 있고. 이해되죠? 그랬을 때에, 자, 여기 전압은 위쪽으로 플러스, 아래쪽으로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6V 걸려 있대. 전류 I를 구하래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전류 I의 방향을 좀 잘 보세요. 만약에 전류 I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또 부호가 달라져야 되잖아. 자,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 위에 있는 요 식에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구해야 되는 거 뭐? 전류 I. 전류 I는 R분의 V를 써서 구하면 되겠지? V는 6V고 첫 번째 저항은 3호.
그럼 얼마? 2A. 그 다음에 1kΩ. 1kΩ은 몇 옴? 1000옴. 그쵸? 1000분의 6. 그러면, 자, 6mA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더라. 이해되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그런 건데, 막상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오히려 이 기본적인 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야. 일단 문제를 받으면 오묘 법칙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류 전압 저항값을 먼저 써놓고 문제를 풀어요. 그래야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슬라이드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수정 모듈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는 것만 달라져요. 지금 보면은 이 방향으로 i가 설정되어 있는 건데 지금 플러스가 아래쪽, 마이너스가 위쪽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i라는 전류가 흐르는 걸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V1이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마이너스 i로 설정하면 되겠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전력을 구할 때 있어서 우리가 P는 VI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배웠어요. 여기에 V 대신에 오묘법칙을 써서 넣고 I 대신에 오묘법칙을 써서 넣게 되면 이 전력에 대한 공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VI인데 우리가 앞에서 V는 IR이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V 대신에 IR을 넣게 되면 얘 대신에 IR을 넣게 되면 I가 두 번 곱해지고 R이 곱해지는 I제곱 R의 형태가 되고 그럼 요거는 이제 전력을 구하는데 저항과 전류의 값만 알고 있을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얘는 I는 R분의 V잖아요. 거기에 V를 곱하게 되면 이게 P값이 돼서 자 R분의 V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요거 잘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이제 컨덕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저항의 역수야. 그래서 얘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저항이라는 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 그러니까 컨덕턴스는 G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얘를 R분의 1로 정의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컨덕턴스는 작아지고 저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컨덕턴스가 커져요. 그러면 저항이 커질수록 컨덕턴스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컨덕턴스가 작으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잘 못 흐른다는 거지. 저항이 작으면 컨덕턴스 값이 커지게 되고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죠. 전류의 흐름에 비례하는 값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오메 법칙을 쓰게 되면 I는 R분의 V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자, 저항이 R분의 1로, 그러니까 V 곱하기 R분의 1로 주어진 거니까 얘를 컨덕턴스를 써 쓰게 되면 V 곱하기 G가 되는 거예요. 전류 I가 G값에 비례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다. 자, 여기 이제 내가 빼먹고 그걸 쓰지를 않았는데 단위를 내가 빼고 썼더라고요. 아까 저항은 옴이라는 단위를 쓴다 그랬죠? 그렇죠? 컨덕턴스는 자, 컨덕턴스가 뒤집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R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요 옴이라는 요 기호를 뒤집어요. 얘를 우리가 모라고 읽어. OHM이거든. 이게 얘를 거꾸로 하면은 MHO가 돼요. 모라고 읽어요. 네. 혹은 이제 또 다른 단위를 하나 더 도입하는데 S라고 쓰고 G맨스라고 읽어. 네. 그래서 자, 단위도 잘 봅시다.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고 쓰고 컨덕턴스의 단위는 모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지멘스라고 쓰게 돼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